뉴욕 증시는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였지만 유가 급등에 따른 부담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72% 내렸습니다. 유럽 지역의 주요 증시도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민주화 시위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리비아의 내전 확산에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급등 마감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2.5% 오른 104달러 42센트를 기록했습니다.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는 자국 유혈 사태에 대해 대테러 전쟁을 수행 중이라며 유엔과 아프리카 연합 등 국제사회가 조사에 나서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이 22개월 만에 처음으로 9%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전월비 0.1% 하락하면서 8.9%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공장 조업은 4년 만에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전월비 3.1% 증가한 4,456억 달러를 기록해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증시의 김종우성입니다. 유가가 또 발목을 잡았습니다. 미국에서는 경제 지표가 호전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신호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유가 때문에 뉴욕 증시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강남구청역 지점의 최효선 대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금요일 우리 증시는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됐는데 문제는 유럽과 미국 증시였습니다. 국제 유가가 좀 발목을 잡는 그런 양상이었어요. 예, 역시 이번 주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경향 유가가 핵심인데요. 뉴욕 증시도 결국에는 이제 리비아 내전이 좀 확대되면서 오늘 아침에 뉴스가 나왔지만 네. 장기화될 거에 대한 그 우려 때문에 상승 부분을 좀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우존스는 0.72% 하락한 12,129.88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은 0.5% 하락한 2,784.67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S&P 500은 0.74% 하락한 1,321.15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그 리비아 사태로 인해서 뉴욕 산업거래소에 이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4월 인도분 가격이 이제 배럴당 104.42달러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작년 9월 말 이후로 이제 가장 높은 종가인데요. 다른 이제 브렌트유나 먼저 올랐던 부분이 WTI, 그러니까 서부 텍사스 중진료 가격으로 반영이 되면서 이 부분이 이제 증시에는 좀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기업들의 비용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는 이제 우려 때문에 다우지수는 장중 180포인트까지 좀 하락을 했지만 막판 매수세로 인해서 일단 낙폭을 절반 정도 좀 줄였고요. 이러면서 이제 그 다우지수 구성하는 30개 종목 블루칩 가운데 26개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너럴 인렉트릭, 휴렛패커드, 지진이들이 한 1% 넘게 빠졌고 지수 하락을 이제 주도를 했고요. 그리고 S&P 500의 이제 주요 업종도 좀 하락세를 나타난 가운데 금융주, 산업주, 통신주 낙폭이 좀 컸습니다. 네. 경제지표 내용은 상당히 괜찮았어요. 고용지표를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지난주에 나왔던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민간 고용 내용, 그 다음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했다,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 큰 힘이 되는데, 고용지표 자체로 놓고 봤을 때에는 또 괜찮았거든요. 예, 그래서 전일 발표했던 ADP 민간 고용과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제 좋아서, 네네. 계속 제가 이제 방송에서 언급을 드리지만, 고용지표가 호전됐을 경우에는 미국 그 경제지표가 제조업지표의 경기 확장세를 반영하면서 좋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인단은 이제 2월 고용 보고서 자체도 그렇게 나쁘게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실업률이 시장 9.1%로 예상을 했지만 8.9%를 발표가 돼서 9% 이하로 내려가는 부분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비노 고용도 19만 2천 명 증가하는 거를 나와서 예상치보다는 예상치가 이제 20만 명이었는데, 조금 낮춰서 이제 발표가 됐지만, 이 부분이 이제 서프라이즈 정도는 아니라서 약간 실망감을 줬습니다. 네. 이렇게 고용지표가 좀 좋게 나와도 투자 심리에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했습니다. 원인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양적 완화 정책과 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논밤 페이롤, 그러니까 비농업 고용지표 그 차트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면, 네네. 비농업 고용지표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은,
저는 이제 방송 나올 때마다 이제 그 실질 차트를 갖고 나와서 네. 말씀드리는데, 연간이랑 월별로 따지게 되면 이제 그 고용 지표가 이제 호전되고 있다. 실제로 좋아지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되고 있고요. 다우지수 그래서 12,000포인트를 이제 지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업률 그래프를 좀 보게 되면, 막대 그래프가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추세는 하락 추세다. 그래서 고용 지표는 좋아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왜 좋게 나와도 좀 불안감이 있냐? 네. 이 부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양적 완화 정책의 이제 추진력의 배경은 실업률이 올라오지 않아서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거였는데 네. 그 부분이 이제 그때 시행할 때는 좀 미비하다. 그래서 3차 양적 완화 정책도 준비해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이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로 이어졌는데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기 부양이라는 거는 이제 주식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 가격이랑 주식시장이 호재로 발휘가 됐지만 예상 외로 실업자 지표가 9% 이하로 급격함으로써 이러면은 더 이상 뭐 좀 2차 양적 완화 정책도 진행 중인 것도 좀 철수해도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식은 역시나 뭐 선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너무 좋게 갑자기 이렇게 나오게 되면 정책이 지속되지 않은 거에 대한 뭐 부분이 부정적으로 이어져서 실제 투자자들한테는 좀 안 좋게 소식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네네. 있겠습니다. 또 다른 경제 지표도 괜찮은 게 있긴 있었습니다. 1월 공장 주문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이 4년의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런 내용이 또 들려오고 예,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장 주문 건수는 뭐 예상은 한 2% 정도 좀 늘어날 거로 봤는데 실제로는 3.1% 증가로 나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공장 주문 관련해서 선적이나 그 차트를 보고 또 말씀을 드리면 공장 주문 건수는 이제 제조업 지표가 워낙 좋아서 좋아진 게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달부터 좀 보게 되면 흑색 부분이 이제 주문 건수이고요. 이제 네네. 그 10month가 이제 선적 부분인데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발표된 지표상으로 보게 되면 이런 공장 주문이 3.1% 늘어서 4년 내 최고 증가율을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를 좀 해석을 해보면 미국 공장 주문이 4년 만에 가장 큰 증가율을 나타내는 부분은 역시 이제 금융위기 다음에 경기 침체에서 경기 확장세가 이루어지는데 그 부분 제조업이 이끌고 있다. 네네. 제조업이 이끌고 있다는 거는 오바마 정부가 초기에 정책 목표, 제조업을 활성화시켜서 고용을 늘리고 그 다음에 그 대중국의 적자폭을 줄이겠다는 건데 이런 부분이 이제 수출 증가로 이어지고 경상수지 적자폭 축소로 이어지면서 네네. 활성화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럽 쪽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도 역시 유가가 문제였습니다.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죠. 예, 유럽 증시도 역시나 이제 글로벌 증시이기 때문에 유가 문제가 이제 회복세 발목을 잡을 거냐 안 잡을 것이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네. 영국 지수도 0.24% 하락한 5,910.39포인트로 끝났습니다. 네. 독일 닥스 지수도 0.65% 하락한 7,178.90으로 마감을 했고요. 네. 네, 프랑스 CAC 지수도 0.99% 하락한 4,020.21포인트나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핵심은 역시나 유가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리비아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브렌트유도 1.11달러 오른, 그러니까 0.9% 오른 115.9달러까지 이제 치솟았습니다. 그러니까 브렌트유가 먼저 오르면서 이제 WTI가 이제 같이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좀 분위기가 있는데 네. 실제로 이제 독일에서 또 이제 도이체방크가 이제 3% 정도 하락을 했고 네네. 다임러가 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말에 나온 뉴스랑 좀 종합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신용평가사 피치가 스페인의 이제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을 했지만 네네. 등급은 AA 플러스로 유지를 그대로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유럽 중앙은행이 장기 저금리 정책이 위험하다. 네. 그래서 도이치뱅크에서는 언급이 나왔는데 실제로 이제 유럽의 인플레이션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더 이상은 저금리 정책이 유지되지 않고 다음 달에 좀 올릴 것이라는 예상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기준금리를 0.25% 올릴 거라고 예상이 됐는데 네. 이 부분이 사실은 크게 시장에서 중요한 핵심으로 대두된 게 아니라 유가가 이제 문제는 이제 대두됐기 때문에 네네. 유가가 좀 이런 악재가 지속됐을 경우에 이런 문제가 겹쳐서 다음 달 정도에는 좀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제 유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달러를 넘어섰고 104달러까지 상승률이 무려 2.5%나 됐어요. 예. 그래서
저희 이제 방송에서는 저는 이제 그 WTI 유가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이제 4월 인도부 가격이 전월 대비 2.5% 상승한 배럴당 104.42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작년 9월 이후로 가장 높은 종가인데요. WTI 가격은 이번 주 6.7%나 이제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가 관련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리비아가 2009년 기준 하루 165만 2천 배럴을 원유를 생산을 했는데, 같은 기간 이제 971만 배럴 넘게 뽑아 올린 사우디아라비아에 비하면, 5분의 1 수준이고, 이란이나 이제 알제리에 비해서는 생산량이 적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서 한 100만 달러 정도를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생산하는 거는 5만 배럴 정도 좀 생산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런 부분이 이제 지속이 되면, 그러니까 리비아 내전이 더 격화돼서 유전에서 이제 생산을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거냐가 이제 관건인데, 이 분야에 대해서 이제 그 메르니치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시장에서 원유가 이제 하루 60만 배를 부족하면 유가는 약 15달러 오른다고 추정을 했는데, 네네. 리비아 원유 생산이 전면 중단되면 유가가 40달러 정도 오를 수 있는 걸 안 먹는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유출을 해보면 서부 텍사스 증기유 가격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지금 100만 배럴은 지금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한 125달러까지 상승할 여력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따져서 한 8% 정도 상승할 여력이 있고, 더 악화되면,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로 악화가 되면은 네. 150달러, 과거 아주 경기가 활성화됐을 때처럼 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포함해서 전 세계 시장이 좀 출렁거린 이유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연결 때문에 이제 금 가격도 같이 좀 움직였고요. 0.86% 오른 온수당 1,427.9달러로 마감을 했고요. 달러 인덱스는 0.1% 하락한 76.4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유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번 주 주요 이슈 경제 일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쪽 소식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예, 역시 미국도 이번 주는 경제 지표보다는 유가 방향성이 가장 중요한데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 카다피 관련된 내용이 계속 나오지만 마치 이집트처럼 그 독재자가 쉽게 하야하는 분위기 아니라 네. 이제 내정 경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뉴스로 봐야 할 거는 그 시민군이든 카다피 쪽이든 유전이 가장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유전이 있어야지 그 자금을 가져갈 수 있고 서로 이제 힘을 얻을 수가 있는데 유전을 잃을 경우에는 한쪽 방향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유전이 아예 생산이 안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미국 증시에 장기적으로 좀 안 좋게 볼 수 있는데 네네. 그런 문제를 빼고 이제 미국의 주간 경제 지표만 좀 보게 되면 월요일에는 일단 소비자 신용이 발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소비자 신용은 소비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네. 1월 신용은 이제 전월 61억 달러보다는 줄어든 25억 달러가 예상이 되고요. 네, 목요일에는 1월 무역 수지가 공개되는데 전월 406억 달러나 적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좀 발표될 걸 예상이 되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 개장 전에는 이제 2월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전월 0.3% 높은 1% 증가 전망이 되고 있어서 일단 미국 증시는 일단 완만하게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수가 또 유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도 들어요. 유가 상승이 단기적으로 끝난다면 괜찮을 텐데 좀 길게 이어진다면 미국 경제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갔을 때 그 미국 증시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요. 네네. 그게 이제 WTI 상승으로 이어지면은 이제 미국 증시의 발목을 잡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벤 버냉키 연준 의장 얘기를 했었는데, 준비한 그래프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미국 GDP와 WTI 유가 상관관계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0년대로 그래프상을 보시면 상관관계가 0.6, 그러니까 마이너스 부분은 상관이 없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90년대에 이르러서는 0.27로 좀 줄어들었고요. 2000년도 이후로는 0.85로 올라서면서 상관관계가 이제 영향력이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미국 GDP에서 에너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게 되면 1970년대 17%에서 최근 9%대로 감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상관은 높아졌지만 경기가 좋아지면서 사실 유가 상승기에서는 부담이 없었다. 과거에는. 그러니까 2000년도에는 부담이 없었지만 이 부분이 장기 지속되게 되면은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준비한 차트는 미국 소비자 물가랑 핵심 물가 상승률 추이를 좀 연동해서 같이 보여드리면, 그 차트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핵심 소비자 물가와 그러니까 핵심 물가 상승 추이를 보게 되면, 최근 2010년도 쪽에 보게 되면은, 사실 크게 경기 회복 국가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네. 인플레이션 위험은 좀 낮은 편이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서부 텍사스 중진류 가격이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다. 네. 하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지속되지 않게 되면 미국 증시 회복세나 확장세 가는 국면에서 큰 악재는 아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은 미국 증시도 좀 안 좋게 볼 수가 있고, 네네. 우리나라 증시도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한금융투자 강남구청역 지점의 최우선 대리와 함께 미국 증시 그리고 또 국제유가를 비롯한 상품 시장 소식도 종합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투데이 박미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보다 발빠르고 현장감 넘치는 글로벌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AP통신 주요 소식부터 출발합니다. 외국인인 제일한국인으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야당으로부터 퇴진 압력이 몰린 마에하라 세미지 외무상이 결국 옷을 벗었습니다. 마에하라 세이지 외무상은 간 나오토 총리를 만난 뒤 기자회견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정치자금 문제에 책임을 지고 사임하기로 했다면서 간 총리에게 결심을 전해 승낙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마에하라 외무상은 외상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외국인인 헌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정치자금 관리 책임은 나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간 총리는 유임을 원했지만 외교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사임을 결심했다고 전했습니다. 야권으로부터 사임과 중의회 해산 공세에 시달리고 있는 간 총리는 강력한 후원자인 마에하라 외상의 사태로 정치적 입지가 더욱 좁아졌습니다. 작년 6월 간 정부 출범 이후 중도 하차하는 강요는 마에하라 외상이 세 번째입니다. 후임 외상은 당분간 간 총리가 겸임하거나 마츠모토 다케아키 외무부대신을 승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치자금 규정법은 정치인이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아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예고했던 중국의 제스민 집회가 공안 당국의 원천 봉쇄 조치로 다시 무산됐습니다. 미국의 인권단체가 운영하는 중국어 인터넷 사이트인 보신에는 베이징, 상하이를 비롯한 중국 전역의 41개 주요 지점에서 세 번째 집회를 열자고 촉구하는 글이 올려졌습니다. 하지만 집회 예정지에 대해 중국 경찰이 삼엄한 경비를 펼치면서 어느 곳에서도 집회가 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집회는 베이징과 상하이 등 일부 도시에서는 중국 경찰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2개 지점이 예정지로 통보됐습니다. 베이징은 왕푸진 거리와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시단 등 2곳이 예정지로 통보됐으며 중국 공안은 이 지역과 천안문 광장 주변을 정사보 경찰로 뒤덮어 집회를 원천 봉쇄했습니다. 왕푸징으로 들어가는 주요 도로는 물론 이면 도로들도 차량 통행이 차단됐으며 약 5m 간격으로 물이 지어 배치된 정사보 경찰들이 행인들의 동태를 감시했습니다. 카메라를 든 사람이나 외국인들이 주로 검문 검색의 대상이 됐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이면도로 곳곳에는 수많은 공안 차량이 배치됐으며 살수차도 동원됐습니다. 중국 당국은 만리 방화벽으로 불리는 인터넷 검열 시스템을 가동해 제스민을 뜻하는 중국말인 모리화나 제스민과 같은 민감한 단어들의 검색을 차단했습니다. 또한 중국 관영 매체들은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며 반정부 시위를 촉구한 선동 글에 대한 비난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리비아 곳곳에서 카다피 측과 반정부 세력 간 교전이 이어지면서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 친위 부대가 반정부 세력에 대해 강력한 반격에 나선 가운데 미스라타 등 동부 도시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져 최소 2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스라타의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는 로이터의 전화로 갓난아기 1명을 비롯해 최소 18명이 사망했다며
부상자가 많아 희생자 수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카다피의 정부군 병력과 탱크들이 미스라타 진입을 여전히 시도하면서 교전이 계속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위부대의 공군기는 의약품 저장 시설과 반군이 점거 중인 정부 건물에 대한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반군은 미스라타와 자위야를 공격한 카다피 친위부대를 격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정위원회 대변인은 벵가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스라타와 자위야 등 동부의 모든 도시가 현재 해방된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미스라타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로이터와 전화통화에서 카다피 측 병력이 미스라타 시내 중심가까지 진격했지만 평면군이 끝내 내쫓았다. 그들은 공군 기지로 후퇴했다고 전했습니다. 주민은 혁명군이 정부군 병사 20명을 사로잡았고 탱크 한 대를 노획했으며 도시는 지금 젊은이들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리비아에서 철수해 그리스에 도착한 대우건설 소속 방글라데시 근로자들이 유럽 불법 체류를 목적으로 탈출을 시도하다가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에서 철수해 그리스 크레타 섬으로 도착한 대우건설 소속 방글라데시 출신 근로자 중 49명이 탈출을 시도하다 3명이 바다에 빠져 숨지는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근로자들은 유럽 불법 체류를 목적으로 탈출을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출자 중 15명은 아직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31명은 그리스 항만 경비대에 적발돼 붙잡혔습니다. 붙잡힌 사람 중 18명은 가벼운 부상과 저체온증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13명은 다시 배로 호송됐습니다. 방글라데시 근로자들은 대우건설이 리비아 근로자 철수를 위해 마련한 페리선을 타고 그리스 남부 크레타 섬에 도착한 방글라데시 근로자 1,200명 중 일원입니다. 항만의 정박한 배에서 자신들을 태우고 방글라데시로 향할 전세기를 기다리던 이들은 새벽에 몰래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스 항만 경비대는 누군가 배에서 뛰어내리다 비명을 질러 탈출 사실을 알게 됐다며 곧바로 주변 바다에 있던 31명을 붙잡았지만 3명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항만 경비대는 이날 오후까지 실종자를 수색했으나 더 이상 찾지 못해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국제사회가 준내정 상태인 리비아를 탈출하는 외국인들을 지원하는 대열에 속속 합류하고 있습니다. 리비아와 이웃한 튀니지, 알제리, 이집트 등 미국 및 유럽 국가들과 공조하에 리비아를 탈출하는 외국인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튀니지 적신월사의 대표인 몬지 슬림은 지난달 20일부터 4일까지 튀니지로 건너온 인원수가 약 10만 명에 달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몬지 슬림 대표는 현재 리비아를 탈출하려는 사람들이 튀니지 북서부 국경에 인접한 리비아 지역에서 대기 중이라면서 향후 하루 10,000명가량이 출국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알제리도 리비아에서 도보로 국경을 넘은 방글라데시, 소말리아, 가나, 베트남 출신자들을 받아들였으며 현재 이들을 위한 임시 수용시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알제리 적신월사 측은 식량 200톤과 의약품, 담요 등을 공급할 수송대가 추가로 투입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국무부는 5일 리비아를 빠져나온 이집트인들을 수송기 2대에 실어 카이로로 보냈으며 인도적 지원품을 실은 화물기가 튀니지 제르바 섬에 도착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화물기 2대가 추가로 투입해 더 많은 이집트인들을 실어 나를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리비아 내 외국인들의 출국을 지원하기 위해 총 300만 달러를 국제이주기구에 기부했습니다. 존 맥케인 미국 상원 의원은 리비아 비행 금지 구역 설정에 대해서는 지지하지만 현 시점에서 리비아에 지상군을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미 상원 국방위원인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은 미 ABC 방송의 대담 프로그램에 등장해 비행 금지 구역 설정 방안을 지지했습니다. 맥케인 의원은 카다피 정권이 헬기 등을 동원해 공중에서 국민들을 학살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며 리비아 임시정부를 지원하는 비행 금지 구역 설정 방안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많은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맥케인 의원은 지상군 투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맥케인 의원은 지금과 같은 시기에 지상군 투입은 적절치 않다며
미국에 의한 지상군 투입은 역효과를 낳는다고 반대했습니다. 이어 리비아 사태로 인한 난민 문제와 관련해 인도적 위기에 처한 리비아 튀니지 국경에 대해 정보 능력과 기술 지원을 포함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또 맥케인 의원은 카다피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규정하면서 그의 측근들이 난파선에 뛰어내리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리비아 등 중동 지역에 이어지고 있는 갈등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리비아 등 북아프리카 지역과 파키스탄을 비롯한 남아시아에서 계속되는 위기 정국에 우려를 나타냈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교황은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기도에서 리비아 사태와 관련해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인도주의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교황은 특히 이슬람 극단주의에 맞서다 총격에 살해된 샤바즈 바티 파키스탄 소수 민족부 장관과 관련해 모든 이의 종교 자유를 위한 용기와 헌신을 보인 감동적 희생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교황은 또 모든 희생자와 비참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집트 시위대가 비밀 경찰 조직 사무실에 들어가 조직 해체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 방송 BBC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카이로의 국가보안조사부 본부 바깥에서 시위를 벌였으며 일부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BBC는 알렉산드리아에서도 약 200명이 현지 보안조사부 사무실에 난입했다고 전했습니다. 시위대는 앞으로 증거로 사용될 서류들을 보안조사부가 없애고 있다는 소문이 전해지자 행동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밀경찰 조직인 국가보안조사부는 10만 명에 달하는 광대한 정보 원망을 운용하면서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 시절 고문을 비롯한 인권 침해 행위에 폭넓게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브라질 카니발 축제 연휴 첫날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해 5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브라질 남부의 데스칸소시 인근 고속도로에서 관광버스와 소형 트럭의 정면 충돌에 적어도 22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원인은 즉각 알려지지 않았지만 졸음 운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습니다. 부상자들은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일부는 부상 정도가 심한 것으로 알려져 사망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브라질에서는 카니발 축제에 맞춰 오는 9일까지 전국적 연휴가 시작됐으며 수백만 대 차량이 이동하면서 주요 고속도로가 극심한 교통 체증을 빚고 있습니다. 5살짜리 여자아이의 폭탄 선언이 미국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결혼보다 일이 먼저라고 외치는 모습이 정말 깜찍한데요. 미국 ABC 방송은 5살짜리 여자아이의 공개 선언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아이는 유튜브에서 만약 남자가 나에게 접근한다면 난 당신과 결혼하고 싶지 않다, 일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아이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결심을 하게 됐는지 누리꾼들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 드라마 위기의 주부들과 같은 TV 영향이 크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동영상은 현재 4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비디오는 아이의 언니가 약 1년 전에 찍어 올린 것입니다. 아이의 언니는 동영상에 대해 동생이 15분에 걸쳐 자신의 목표와 인생사에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을 것이라는 열변을 편집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생방송 중 발생한 생리현상으로 진땀을 뺀 호주 라디오 뉴스 진행자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호주 멜버른 지역 라디오 방송사의 한 뉴스 진행자 케이트 윌슨은 방송 직전 갑자기 딸꾹질을 시작해 4분간 뉴스를 전하는 동안 딸꾹질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잠긴 윌슨은 큰 소리로 딸꾹질을 계속했지만 침착하게 뉴스를 끝까지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 원수, 뉴질랜드 지진, 스포츠 헤드라인 등을 전하는 3-4분간 윌슨은 크고 작은 딸꾹질을 20번이나 했는데요.
한편 호주 매체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멜버른 사상 가장 재밌는 아침 방송이었을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이날 방송을 들었던 청취자들은 트위터를 통해 침착하게 뉴스를 계속 진행한 그녀를 칭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매거진이 세상에서 가장 전형적인 얼굴을 발표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세계 70억 인구를 기준으로 가장 일반적인 얼굴을 조사했습니다. 그중 28살 한족 중국인 남성이 세계에 무려 900만 명이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28살 한족 남성 20만 명의 사진을 종합해 가장 평범한 얼굴을 만들어냈는데요. 하지만 20년 뒤에는 인도 사람이 가장 전형적인 얼굴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중국이 인구 억제를 위해 한 자녀 출산 정책을 유지함으로써 인도의 인구 성장이 중국을 앞지를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얼마 전 국내를 떠들썩하게 했던 주식방 사건을 연상케 하는 범죄가 미국에서도 발생했습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일명 쥐테러라 불리는 이번 사건은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한 피자 가게에서 시작됐습니다. 어퍼다비 지역에서 피자 가게를 운영하는 니콜라스는 경쟁 업체에 타격을 주려고 살아있는 쥐를 가게 화장실에 풀어놨다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는 직원들이 식사 중이던 경쟁 가게에 들어가 화장실을 사용하겠다고 한 뒤 직원들 몰래 화장실 천장에 살아있는 쥐 5마리가 든 가방을 두고 도망쳤는데요. 수상한 가방을 발견한 직원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화장실 변기에 남아있는 지문을 조사한 결과 니콜라스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그가 또 다른 경쟁 피자 가게 쓰레기통에도 산 쥐를 산채로 넣은 혐의를 포착하고 이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그가 동물 학대 및 불법 영업 방해죄가 적용돼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에서 초미니 아기가 탄생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중국인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왔다고 합니다. 중국 소주에서 남성의 손바닥 크기만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무게 630g의 머리 크기가 테니스공 정도 되고 허벅지는 어른의 엄지손가락만한데요. 중국 언론과 병원 측은 아마 현재까지 태어난 아기 중 가장 작은 신생아일 것이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초미니 아기는 처음 태어났을 당시 생존 가능성이 희박했지만 의료진들의 정성 어린 보살핌으로 살아날 확률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둘 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20대 초반으로 알려져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요. 부모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주위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 소식을 전해들은 중국인들은 십시일반으로 마음을 전해 아이의 꺼져가는 생명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의 라면 사랑은 정말 각별하죠. 최근 아이스크림을 넣은 이색 라면이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스턴트 라면이 주류를 이루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여러 가지 재료를 넣은 생라면이 인기가 있습니다. 일본 라면을 크게 분류하면 일본식 된장으로 맛을 낸 미소라면과 간장으로 맛을 낸 소유라면, 돼지뼈로 국물을 내는 돈코츠 라면 등이 있는데요. 거기에 최근에는 토마토를 넣은 토마토 라면 등 퓨전 라면이 속속 등장해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라면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아이스크림이 통째로 올려진 아이스크림 라면이 그 주인공인데요. 외형은 십자리 젓가락을 댈 수 없게끔 만들지만 한번 맛을 본 사람들은 중독이 될 만큼 뛰어난 맛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아이스크림의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국물에 스며들어 면발과 어우러져 지금껏 느껴본 적이 없는 새로운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글로벌 투데이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보다 생동감 넘치는 소식으로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친서민, 대중소기업 상생 등 정책개발 경쟁에 적극 나서면서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하는 반시장적 입법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중국이 올해 최우선 경제과제로 물가 안정을 꼽으면서도
적극적 재정 정책과 소비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 경제 성장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시장 진출 기업 10개사 중 9개사가 현지 진출의 최대 매력으로 꼽혀온 저임금 경쟁력이 5년 안에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애플의 아이패드2에 대항하기 위해 5인치와 8.9인치, 10.1인치 크기의 태블릿 PC 신제품을 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중동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에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은행 여신에 대한 만기를 늦추고 세금 납부도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이종배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대중소기업 상생 정책이라든지 참 다양한 정책들이 입법되고 있는데 그렇죠, 예. 이 문제는 시장의 그런 순리를 역행하는 그런 정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이른바 표를의식한 입법이라고 하는데요. 표를의식한 입법이 쏟아지면서 시장 경제 근본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특히 이 같은 입법은 사회를 가진 자, 못 가진 자로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네. 정부의 반시장적 입법은 보통 주거 부분, 대중소 상생, 친서민 등의 분야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네. 정부나 국회가 추진 중인 대표적 반시장적 입법을 보면요. 우선 전월세 상한제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전월세 인상폭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이 법안은 또 다른 부작용을 양산한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이 반대하고 있는 법안이고요. 네. 이 밖에도 대부업 이자 상한선을 30%로 인하는 건 역시 반시장적 입법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 탈취 시 손해 3배까지 보상하는 징벌적 손배제가 있는데요. 네. 이것도 징벌적 손배제도 반시장적 입법으로 뽑히고 있고요. 네. 또 대기업의 이익을 중소기업과 나누는 대중소 이익 공유제 등도 대표적인 반시장적 입법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어제죠. 이재호 특임 장관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지원을 막기 위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자동적으로 인허가가 이루어지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번 재개발 재건축 자동 인허가 제도는 한마디로 조합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요. 민간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간섭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반위헌적 요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 정부나 정치권이 표를의식한 입법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네. 이렇다 보니까 이에 대한 부작용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쪽 소식도 하나 좀 살펴볼게요. 전인대가 좀 힘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기대감이 그렇죠, 예. 상당히 크고 중국 증시도 지난 금요일에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중국이 올해는 또 어떤 경제 체제를 가지고 갈지 그걸 또 엿볼 수 있는 게 이번 대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국 전인대 대회가 5일 개막을 했는데요. 특히 이번 전인대 대회는 중국에서도 제스민 집회가 열리고 있는 등 어느 때보다도 중국 내부 불안이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가운데 열려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언자버 중국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요. 정부의 최우선 과제를 물가 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 정부가 사회 통합을 위한 마지노선으로 책정했던 8% 성장을 목표를요. 8% 성장 목표를 올해도 지키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네. 한마디로 8%라는 고성장도 이루고 물가도 잡는 등 성장과 물가 안정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 이런 걸 공식 선언했는데요. 동시에 또 원자벌 총리의 발언을 보면은 내부 불안을 감안해서요. 소득 재분배, 사회복지 시스템의 강화 등 경제 사회 구조 개혁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네. 특히 내수주도 경제 성장을 위한 소비 확대를 위해서요. 소득 재분배가 가장 절실한 과제라고 지적을 했고요. 네. 이를 위해서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인상, 의료보험 등 사회복지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네. 사실 원 총리의 발언을 좀 종합해 본다면요. 성장도 이루고 물가도 잡고,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 등 복지 부분도 강화하겠다는 구상인데요. 네네. 중국이 이 같은 목표를 이룰지가 관심입니다. 네. 그리고 중국 최저임금제를 점차 높여나가겠다 이 원자바 총리가 밝혔다고 하는데 중국이 세계 시장으로 또 주목을 받는 이유가 많은 기업들이 입점도 그렇죠. 해 예, 있고요. 그 원인을 또 살펴보면 임금 자체가 싸다, 경쟁력이 있다. 이런 장점으로 부각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점차 중국의 이 저임금 매력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도 함께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 국내 단체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네네. 중국 진출 기업 10개사 중 9개사가요.
그 현지 진출의 그 최대 매력으로 꼽혔던 저임금 경쟁력이 5년 안에 사라질 거라 이런 답을 했습니다. 네네. 대한상공회의소가 그 최근 중국 진출 한국 기업 222곳을 대상으로 그 중국의 임금 수준 및 인상 속도를 설문조사한 결과인데요. 3년에서 5년 내 그 중국의 저임금 투자 매력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답한 응답이 네. 그 전체의 45.6%였습니다. 또 1, 2년 내는 29.2%, 이미 소멸했다는 14.2%로 그 저임금 매력이 이미 사라졌거나 그 늦어도 5년 내 사라질 거라는 응답이 89%에 달했는데요. 네네. 아울러 그 중국의 그 임금 상승 속도와 관련해서 그 응답 기업의 그 대다수인 99.1%가요. 매우 빠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네. 한마디로 그 중국 진출의 최대 메리트였던 저임금이 급속히 사라져가고 있다 이런 평가인데요. 네네. 그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은 우리나라 정부 통계로는 한 2만 5천 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중국 내부의 비공식 통계로는 한 5만 개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들 중 거의 대다수가 그 저임금을 노린 그 중견 중소기업이 많은데요. 네. 그 저임금 매력이 사라질 경우 중국 내 그 진출 기업들이 향후 행보가 주목되는데요. 네. 그 워낙 많은 국내 기업들이 중국에 가 있다 보니까 중국 내 그 저임금 경쟁 상실은 또 국내 산업에도 동시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 스티브 잡스가 다시 나타나서 아이패드 2를 전격적으로 공개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삼성을 비롯한 다른 회사의 태블릿 PC들은 모방품이다. 이렇게 그렇죠. 좀 도발적인 발언을 했어요. 따라잡기라는 발언을 했죠. 그렇죠. 예. 네, 여기에서 또 하나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던지 이 삼성전자가 색다른 그런 태블릿 PC들을 대거 내놓는다고 합니다. 그 크기에서 다양화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 태블릿 PC를 놓고요. 그 삼성과 애플 간의 경쟁이 가장 치열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그 양사 간의 그 태블릿 PC 경쟁의 핵심 중 하나가 어떤 성능보다는 바로 크기인 것 같습니다. 네네. 크기 있는데요. 그 삼성전자는 이미 그 7인치 제품을 양산하고 있고, 아울러 그 10.1인치 제품도 이미 발표한 상태거든요. 네네. 이번에는 그 삼성전자가요, 그 7인치와 10.1인치 중간인 그 8.9인치 제품을 그 오는 20일 미국에서 열리는 그 북미 이동통신 전시회 때 공개한다는 계획입니다. 네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는 7인치, 8.9인치, 10.1인치 등 세 가지 유형의 태블릿 PC를 보유하게 되면서 이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인데요. 네. 또 이와 별개로 그 삼성전자는 기존 갤럭시 S의 화면 크기를 5인치를 키우고요. 그 3G 이동통신 기능을 뺀 갤럭시 프리 5.0, 5.0인치도 곧 내놓는다는 계획입니다. 또 아울러서 그 현재 삼성전자는 현재 그 구글 운영 체계를 쓰고 있는데요. 네네. 그 자체 운영 체제인 바다를 탑재한 갤럭시 탭도 선보이는 등 그 애플과의 공세에 그 적극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네. 중동 사태 이야기는 거의 매일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기업들도 현재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정부가 이들 기업 살리기에 나섰다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중동 지역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한다는 게 있는데요. 그 정부가 이번 주 중에 발표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 정부의 발표 내용을 보면요. 그 올해 책정된 그 2,200억 원의 그 긴급 경영 안전 자금 가운데 그 300억 원을 이번에 중동 상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지원하고요. 네. 또 기존 융자금의 상한도 유예시켜주기로 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또 아울러 그 금감원은 각 은행의 그 수출 증개들의 기존 여신에 대한 만기 연장이라든지 신규 여신 지원에 협조를 요청하고요. 네. 국세청도 그 리비아 수출 업체에 대해서는 뭐 국세 만기 연장 및 징수 유예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또 이와 별개로 민간에서는 그 무역협회가 그 아프리카 그 신고센터를 통해서요. 국내 무역업계의 그 피해 사항을 집계한 뒤 이를 그 치유하도록 노력한다는 게 있는데요. 네. 정부에 따르면은 이번 중동 상태가 장기화되면서요. 그 처음에는 안 나타나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그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요즘 미분양 아파트가 8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게 과연 이 부동산 시장이 점차 화랑을 띠고 있는 건가? 그에 대한 의문을 좀 갖게 합니다. 부동산 쪽 소식도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미분양 아파트 추이는 그 부동산 경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주요 지표 중 하나인데요. 네네. 국토해양부 발표에 하면은 그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가 그 8개월 연속 감소했다는 소식입니다. 네네. 6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그 1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 현황에 따르면요. 그 전국 미분양은 84,923가구로요. 그 전월 대비 한 3,700여 가구 줄어서 그 8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그 수도권 미분양은 28,896가구로요. 네. 그 전월 대비 516가구가 감소했는데요. 주목할 점은 그 국토부가 발표인데요. 인천 경기 지역에서 한 1,000여 가구의 신규 미분양이 발생했지만요.
기존 미분양이 소진되면서 전체 미분양이 감소했다. 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 한편 현재 그 일부 지방을 중심으로 그 분양 시장이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분양 시장이 살아나고 있는 지방의 경우는 그 미분양 아파트가 20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끝으로 주요 일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어떤 경제 지표들이 나올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주는 아마도 그 시장의 시선이요, 그 한국은행으로 쏠릴 것 같습니다. 네네. 그 한국은행에서 그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서 그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하고요. 네. 아울러 그 금융당국에서 그 저축은행 그 경영 건전화 방안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일정별로 보면요. 우선 7일에는 그 금융감독원장이 그 국내 카드사 그 최고 경영자 조찬 간담회를 갖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카드사 부실 채권 등 네. 그 현안이 주요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네. 그 같은 날 기획재정부에서는 지난해 그 한국의 사회 지표를 발표합니다. 그 8일에는 그 현재 그 경제 상황하고요. 그 은행의 그 건전성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동시에 발표되는데요. 네. 우선 기획재정부에서 그 3월 경제 동향을 발표하고요. 또 금융감독원에서 그 지난해 12월 말 기준의 은행 지주회사 자본 적정성 현황하고요. 12월 말 기준에 국내 은행의 비하스 비율 현황 등을 공개합니다. 네네. 또 9일에는 그 한국은행에서 1월 중 통화 및 유동성 동향을 발표하고요. 또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물가 지표 중 하나인 그 2월 중 생산자 물가 지수를 공개합니다. 네. 또 이날 그 하나은행 이사회를 열어서 그 김승유 회장의 연임을 발표하고요. 또 외환은행장 후보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10일이 이번 주 가장 키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그 한국은행에서 금통위 회의를 열어서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네네. 전문가들은 그 물가 상승 압력이 지금 정부의 예상치를 넘어서 5%대 육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 보니까 기준금리 인상을 유력시하는 분위기입니다. 또 이날 그 기획재정부에서 그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 로드맵을 발표하고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신용카드사 영업 실적을 발표하고 또 한국개발연구원의 개원 40주년 기념식도 예정돼 있습니다. 네. 또 11일에는 기획재정부에서 올해 그 나라 살림 예산 계획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산업부의 이종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난 금요일에 우리 증시 다시 2,000선을 넘었습니다. 좀 부진을 겪었던 증시가 다시 한번 힘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급등을 한 탓에 이 피로감도 어느 정도 있을 듯 싶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어떤 흐름을 보일지 저희가 출발센 증시에서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